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화로운 저택, 눈에 띄는 스포츠카, 맞춤 제작된 고급 드레스, 온몸을 휘감은 명품 브랜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상류층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상류사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한번 발을 들이기 힘든 계층이죠.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는 단지 위챗 단톡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명원, 상류층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류층의 화려한 감성에 더 끌리시나요? 아니면 중산층의 소박한 행복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중국에는 소위 사회 명원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매일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입고 각종 5성급 호텔에 머물며 고급 애프터눈 티를 즐기죠. 하지만 2020년 10월 12일 중국 SNS에 나는 상하이 명원 단톡방에 잠입해 2주 동안 명원을 관찰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의 작성자인 리중얼은 상하이의 명원 위챗방에 잠입해 2주간 겪은 심리적 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리중얼 팬의 제보였습니다. 그 팬의 전 여자친구가 명원 위챗방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 단톡방에는 모두 상하이의 백부미, 즉 피부가 하얗고 집이 부유하며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만 모여있고 한번 들어가면 부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00위안, 약 9만 6천 원의 입장료를 내야 했고 자산 증명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자산이 10만 위안, 약 1921만 원 미만이면 입장조차 허락되지 않는 구조였죠. 그래서 리중얼은 호기심에 그 마도 명원이라는 이름의 위챗방에 실제로 돈을 내고 가입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상하이 지역의 명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젊은 패션, 재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채팅방은 명품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함께 고급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교류하며 심지어 골드 싱글남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들으면 확실히 솔깃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리중얼이 이 방에 가입한 지 2주가 지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방은 신상 명품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맥을 넓히는 상류층 커뮤니티가 아니라 단지 가짜 사치를 위한 공동구매 모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리츠칼튼의 최고급 2인 애프터눈 티 세트를 6명이서 공동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2명이 먹는 세트지만 6명이 나누면 1인당 85위안, 약 16,000원만 내면 되니깐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차례로 애프터눈 티를 즐기러 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음식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리츠칼튼에 가더라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애프터눈 티뿐만 아니라 호텔 숙박도 공동구매가 가능합니다. 리츠칼튼 호텔의 1박 가격은 3,000위안, 약 57만원이지만 15명이서 나눠서 결제하면 한 사람당 단 200위안, 약 38,000원만 내면 되죠. 보통 고급 호텔을 예약하는 이유는 여행 중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목적은 단 하나, 고급 호텔에서 가운을 입고 인증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츠칼튼은 전 세계 29개국에 분포된 유명 고급 호텔 체인입니다. 호텔이나 애프터눈 티를 여러 명이서 나눠 쓴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단톡방에서는 심지어 스타킹도 공동구매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중고 제품을요. 스타킹이 아무리 구찌 제품이라고 해도 속옷류를 돌려 입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죠. 리중얼의 글이 올라온 뒤 온라인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또 다른 주제와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톱스타 아내 양성소였습니다. 2020년 가수 판웨이보가 중국 승무원 루나 쉐닝과 결혼을 발표한 직후 중국 재벌 2세 왕스총이 SNS에 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는 고프청과 판웨이보의 결혼이 모두 한 여성 에이미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내 모두 탑스타 아내 양성소라는 이름의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그 수업에서는 여성들에게 연예인과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총 4단계의 훈련을 통해 하나씩 스타의 아내가 되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아무래도 외모가 중요한 시대니깐요. 얼굴이 예쁘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두 번째는 지정된 장소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팀을 이뤄 인플루언서 스타일의 인증샷을 찍고 지적이고 내면도 깊으며
돈도 많은 명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여성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명원 위챗방과 이 톱스타 안의 양성소가 연결되어 논란이 커졌던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멘토의 인맥을 통해 파티나 클럽에 참석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들과 직접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가 안정된 후 연예인으로부터 공개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 속 신데렐라 스토리가 완성되고 그녀들은 스타 남편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 왕스총이 언급한 에이미라는 여성이 직접 영상으로 해명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훈련 캠프 하나 열었다고 스타와 결혼할 수 있다면 그 스타들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니냐며 반박한 것입니다. 판웨이보와 거푸총도 논란이 확산되자 각자의 아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판웨이보는 본인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며 루머 유포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고, 거푸청은 한 공식 행사에서 언론에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중얼의 글은 톱스타 안의 양성소라는 주제 외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인플루언서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호텔과 명품을 공동구매해 가짜 상류층 이미지를 연출하는 이유는 그럴듯한 SNS 사진 한 장으로 더 많은 팔로워를 얻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중국에는 수많은 인플루언서, 왕홍이 존재하는데 2020년 12월 기준 중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사용자 수는 6억 1,700만 명이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인플루언서 산업이 이토록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2016년은 중국 인터넷 방송의 전성기라고 불릴 정도로 수백 개의 라이브 플랫폼이 난립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방송 플랫폼을 켜고 좋아하는 왕홍의 방송을 볼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직접 방송을 시작해 왕홍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세대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전통적인 직장 문화보다는 인플루언서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이 인기를 끄는 것이죠. 게다가 인플루언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반적인 고정 월급쟁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습니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수백만 팔로워까지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직업 아닐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는 한 나라 혹은 지역의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0.2 미만이면 소득이 지나치게 평등하고 0.2에서 0.3은 비교적 평등, 0.3에서 0.4는 적절한 수준, 0.4에서 0.5는 격차가 크며 0.5를 넘으면 소득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중국의 부진위계수는 무려 0.704까지 상승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은 너무도 많고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NS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려면 학력, 자격증, 경력 등 복잡한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인플루언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켜거나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별풍선 등을 쏘거나 조회수, 재생수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수익이 생기죠. 이후 이름이 알려지면 다양한 업체들이 광고, 홍보 협업을 제안하고 그 광고비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인플루언서들은 단번에 신데렐라처럼 떠오르며 평범한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앞서가는 성공한 인플루언서들은 전체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인터넷 세상에서 돋보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쏟고 노력을 들였지만 여전히 팔로워 수가 몇백 명 이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포화 상태인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주목받으려면 콘텐츠가 참신하고 흥미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주목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콘텐츠 제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먹방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밥 먹을 때 먹방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많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내 밥맛도 좋아지는 기분이 드니깐요. 하지만 중국에는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신체 한계를 넘어서 폭식하는 먹방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중국 선양의 왕시성을 가진 30세 남성이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남성은 먹방 콘텐츠를 하면서 고지방, 고염분, 고당류 음식들을 과하게 섭취했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겨우 반년 만에
몸무게는 100kg에서 140kg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만큼 팬들도 늘었고 별풍선 같은 후원금도 많이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어느 날 라이브 방송을 앞두고 그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삶을 원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고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언 위챗방 같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좋으신가요? 상류층의 화려한 사치스러움? 아니면 중산층의 소소하고 평범한 행복?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26일 오후 3시, 재앙이 조용히 중국 산동성 이엔타이의 한 작은 마을에 닥쳤습니다. 귀국하여 친척을 방문 중인 유학생 부부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른 체격의 한 인물이 나무를 패는 도구를 들고 그들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부부는 함께 목숨을 잃었고 그 인물은 방을 나와 접객실로 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0입니까? 저는 자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조용히 문 앞에 앉아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6월 중국 산동성의 한 마을에서 한 가정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오칭샹, 아샹이고 아버지는 자오위링, 노자오, 어머니는 쉬구이신입니다. 이 마을은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도 불편하고 경제도 매우 낙후되었습니다. 아샹의 부모님은 문맹인 농부였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몇 평의 밭을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집안의 경제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노자오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남아를 중시하고 여아를 경시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해가 지나 노자오의 가정에는 아들 자오칭찬, 아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뇌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농촌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아촨은 감기로 오진되었고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노자오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촨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간질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촨의 불행은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간질 환자는 평소에는 정상인과 같아 보이지만 발작이 일어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촨은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료비는 원래 많지 않은 집안의 돈을 빠르게 소진시켰습니다. 노자오는 아들만 중요하게 여겼고 딸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2살 된 아샹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들 아촨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아샹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딸에게 방과 후 집안의 농사일을 돕게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저축은 막내 아들의 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샹은 부모의 냉담함과 무관심을 느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와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아샹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작은 산골 마을을 떠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샹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매우 우수했고 집안의 벽에는 상장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자오는 여자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알고 문맹이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것은 집안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 여겼죠. 또한 여자가 커서 시집가면 집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1987년 아샹은 마을에서 1등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자오는 그 당시 일부 마을 사람들이 광동성으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 매년 집으로 많은 돈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과 친구들은 아샹이 매우 똑똑하고 성적도 항상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차 대학에 진학하면 졸업 후 국가에서 일자리를 배정받아 바로 지도자급 인물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노자오는 비록 견문이 짧았지만 이러한 이익과 손실을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샹의 인생은 친척들의 지지 아래 그녀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동생 아촨은 몸이 원래 좋지 않았고 부모의 지나친 사랑으로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의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시골에서 일을 찾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8살의 아샹은 마을에서 첫 번째 여자 대학생이 되었고 그녀는 중국의 명문 대학인 텐진의 난카이 대학교 화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노자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가 아이를 잘 키웠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지만 노자오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돈 대부분이 아들의 병 치료에 쓰였기 때문에 딸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자오는 깊이 고민한 끝에 딸의 학업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노자오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만약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아들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들은 이미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노자오의 농사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어려웠고 이제는 아샹의 학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 가족은 절약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노자오는 농사일이 없을 때 아들을 데리고 공사장에 가서 벽돌을 나르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아샹은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장학금을 신청했고 학업을 마치는 동시에 학교 밖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모든 노력은 집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샹은 매일 매우 바빴지만 학업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마지막 2년 동안에는 집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돈을 저축하여 집으로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든 4년의 대학 생활 동안 아샹은 운 좋게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웨이비는 텐진에 사는 남학생으로 아샹과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아샹과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웨이비는 그녀의 강인함과 낙천적인 성격에 매료되어 열렬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 아샹은 웨이빈의 감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연애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이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샹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웨이비는 항상 그녀를 걱정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웨이빈의 진심이 아샹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두 사람은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지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샹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웨이빈도 여자친구와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결국 함께 난카이 대학교 고분자 화학과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순간 두 사람은 꽉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샹이 아버지 노자오에게 자신이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딸을 꾸짖고 설득하며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하라고 했습니다. 노자오는 자신이 딸의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더 이상은 집안이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생 아촨의 병이 계속 재발하고 있어서 의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딸을 키워왔으니 이제는 딸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노자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취직하지 않으면 몇 년 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집에 돈을 보낼 가능성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샹은 대학원 진학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집안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 반드시 동생을 돌보겠다고 맹세하면서 집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노자오는 딸이 결심을 굳히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아샹이 텐진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샹은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매년 대학원 장학금 중 일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아샹의 대학원 생활은 학부 시절보다 더 고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 웨이빈의 집안 형편이 좋아 그는 경제적으로 항상 아샹을 도와주었고 그녀를 불평 없이 돌봐주었습니다. 웨이비는 성격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그의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샹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997년 대학원을 막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텐진에서 열렸고 모든 비용은 웨이빈의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노자오는 이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집안에 돈을 벌어주지도 못하고 다른 집의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오는 핑계를 대며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혼식 비용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자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관습에 따르면 딸을 시집 보낼 때 신부 측은 결혼 예물을 받게 되지만 그는 결혼 예물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샹과 웨이비는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샹은 미국 텍사스 테크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박사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딸의 유학 통지서를 받은 노자오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딸이 18살에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그리고 딸이 25살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딸이 자신에게 한 맹세를 지키길 기대했지만 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딸이 집안에 돈을 벌어주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반면에 웨이빈의 부모님은 22,000위안, 약 418만 원의 돈을 모아 아샹의 옷과 비행기 티켓을 사주며 그녀의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웨이빈의 부모님은 이 돈을 아샹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샹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고 이국 땅에서 새로운 학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웨이빈도 텍사스 테크 대학교에서 컴퓨터 석사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IT 전공으로 전향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를 자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샹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바로 귀국해 웨이빈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는 함께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갔지만 웨이빈은 자비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샹의 친구들은 나는 그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검소한 생활 수준은 많은 국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27세의 아샹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두 사람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0일이 조금 넘었을 때 아샹은 실험실로 돌아가 다시 일과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이웃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국의 인건비는 매우 비싸 주간 보모조차도 모든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아샹 부부는 한 달간 버틴 끝에 50일 된 아들을 텐진으로 보내 웨이빈의 부모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샹은 금전적 압박과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를 중국으로 보낸 후 매일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친구들과 통화할 때 심지어 슬퍼서 울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1999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3년 동안 웨이빈의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샹의 아버지 노자오는 아내와 함께 한 번도 텐진에 가서 외손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에도 노자오는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샹이 집으로 보낸 돈으로 노자오는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01년 중반 아샹과 웨이빈은 드디어 학업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화학 박사 학위와 컴퓨터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샹은 존슨앤드존슨에서 첫 직장을 구했으며 당시 세전 연봉이 6만 달러 이상 약 8,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웨이빈은 아내를 따라 몇 개 주를 건너 미국 북동부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들은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으며 이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아샹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그녀와 남편의 생활은 즉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술 회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웨이빈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말 그의 학생 비자 OPT가 만료되기 직전 마침내 한 소규모 회사에서 그를 고용하기로 하고 취업 비자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전 연봉은 36,000달러, 약 4,950만 원에 불과했고 고용 시작 날짜는 2002년 4월 초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드디어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가정 수입도 학업 중일 때보다 증가했습니다. 아샹은 아들을 매우 그리워했기 때문에 부부는 2002년 봄 부모님을 방문하고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3월 18일 부부는 텐진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아샹은 많은 도움을 준 시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반년 동안 어렵게 모은 1만 달러, 약 1,375만 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 이를 거절했지만
아샹은 이 돈을 아이를 3년 동안 돌봐준 양육비라고 말하며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아샹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돈을 준비했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1,600달러, 약 220만 원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 이 돈은 중국 농촌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샹 부부가 귀국한 지 나흘 후인 2002년 3월 22일, 아샹은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산둥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샹은 친구와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화와 통화에서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외손자를 보면 분명히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산동으로 떠나기 전날 새 식구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살 난 아들이 출발 당일 계속 울며 보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전설 속의 부모와 함께 1시간이 나흘밖에 되지 않아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나기 싫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차역에서 크게 울며 떼를 써서 결국 기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샹은 아버지에게 외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자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그때는 딸과 사위를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났던 아샹은 3월 23일 자신이 한때 떠나고 싶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자오는 딸과 사위의 귀환을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친 박사를 배출한 덕에 마을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안에 가져다 준 명성과는 달리 아들 아촨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간질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발작했으며 그는 또한 여러 차례 다양한 이유로 고용주에게 해고당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촨는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병을 가진 사람을 평생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28세였던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독신남이었습니다. 노자오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30세가 되기 전에 꼭 결혼 상대를 찾아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조씨 가문에 후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자오는 급히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8만 위안, 약 1,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자오는 현재 그 돈을 내놓을 수 없다면 우선 3,000달러, 약 412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자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얼마 전 이웃 마을의 한 소녀 집에서 마침내 결혼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단 아촨이 군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을 고려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샹이 집으로 보낸 돈은 이미 노자오가 집을 고치는 데 사용했고 남은 돈은 아들의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으며 그들은 8,000위안, 약 150만 원의 외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달러로 돈을 버는 딸과 사위가 동생을 돕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샹이 대학에 다닐 때 학비는 아버지와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샹은 앞으로 동생을 돌보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군에 집을 사달라는 요구에 아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집에 돌아오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로 1,000달러, 약 140만 원을 가져왔고 동생 의료비로는 600달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모은 1만 달러는 이미 시부모님께 아이를 돌봐준 감사의 뜻으로 드렸으며 그 외에는 현재 저축한 돈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샹은 집에 새 정원도 자신이 보낸 돈으로 지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은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 웨이빈도 장인어른의 지속적인 요구에 지쳤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노자오가 너무 탐욕스럽고 딸의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노자오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으며 사위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딸이 매우 순종적이었고 항상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만 무엇이든 했지만 웨이빈과 결혼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딸이 귀국했을 때 웨이빈의 부모님에게는 많은 돈을 주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적은 돈만 준 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노자오는 비록 화가 났지만 여전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딸과 사위와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하면 그들이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노자오는 다시 딸과 사위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과거 자신과 아들 아촨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그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와 아들의 노력 없이는 아샹이 오늘날의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샹은 자신의 초기 약속을 지켜 동생 아촨에게 집을 사줘야 하며 동생이 결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샹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자신과 웨이빈의 상황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필수 지출이 많고 월급도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샹은 재정적인 여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그녀는 매년 부모님께 부양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위해 집을 사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노자오는 이 말을 듣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이전에 했던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을 돌보겠다는 맹세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부모와 동생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오는 사위 웨이빈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웨이빈이 딸을 나쁘게 만들어 그녀가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 3월 26일 오전 노자오는 아내 시고이신에게 마지막으로 딸을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아샹과 웨이빈이 오후에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고이신도 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노자오는 자신이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아촨이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그를 마지막 이성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노자오는 도끼를 들고 딸과 사위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에게 30번 이상 연속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아샹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2년 7월 4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노자오 사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웨이빈의 어머니는 울면서 노자오에게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물었습니다. 판사 역시 노자오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노자오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커서 내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살아있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자오는 딸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하도록 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녀의 머리를 나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했으며 동생도 돕지 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옌타이시 중급 인민법원은 현장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노자오는 극도로 이기적이며 사고방식이 뒤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집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자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범행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자오는 자수한 정황이 있었으나 경감 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자오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금으로 1만 위안, 약 19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진 후 아샹의 외삼촌과 동생 아촨은 추가로 상소하여 아샹의 유산, 즉 웨이빈의 부모가 받은 1만 달러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후 법원 직원이 아샹 부부의 유품을 정리할 때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외에는 약 140만 원에 해당하는 1000달러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도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노자오는 산둥성 자오유안시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노자오의 아내인 54세의 시구이신과 아들 아촨은 사건 발생 후 고향을 떠나 본명을 숨기고 성 근처에서 집을 빌려 살았습니다. 몇 년 전 한 기자가 시구이신을 찾아냈는데 당시 그녀는 한 가죽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촨은 직업이 없었고 그 후로 두 사람의 소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노자오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새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샹 부부의 아들은 태어난 지 50일 만에 부모와 헤어졌고 다시 만났을 때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웨이빈의 부모님은 너그럽고도 너그러웠지만 결국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평생 동안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노자오 자신은 자신의 행동으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아촨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기회를 더욱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은 당연히 아샹입니다. 그녀는 전 반생 동안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집을 떠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웨이비는 자신의 감정으로 아샹을 감동시켰지만 결국 아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소사국입니다. 중국의 저장성 진화의 한 소녀가 미국으로 시집간 후 출산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세 남자에게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네 남자를 거쳐 3명의 혼혈 아기를 낳았습니다. 1998년 7월 18살의 나이에 장 샤오메이 양은 뛰어난 성적으로 상하이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오랜 목표는 유학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할 때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의 외동딸인 샤오메이의 포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부유했으며 부모님의 사업이 바빠 샤오메이의 일상생활을 돌보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가사도우미는 세심한 배려로 빨래와 요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항상 얌전하고 이해심이 많은 소녀였으며 학업에서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바라던 대로 지역 주요 중학교에 입학하여 평온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결국 대학에까지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독립생활의 방식은 샤오메이에게 다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면 전화 속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 어머니는 심지어 밤새도록 차를 타고 상하이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한 달간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샤오메이는 점차 대학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샤오메이는 외국어 동아리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제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연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임스의 보살핌과 애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메이의 영어 회화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 미국에서 온 제임스는 유머러스하고 친절하여 샤오메이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부모님께 제임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샤오메이가 제임스와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동급생들도 샤오메이가 다정하고 잘생긴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귄 것을 부러워하며 샤오메이는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몇 남학생들도 샤오메이에게 감정 사기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순수함을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메이는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3월이 되자 제임스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샤오메이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제임스는 처음으로 샤오메이에게 키스를 했고 그녀는 제임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더 나아가려 하자 샤오메이는 그를 거부하고 학업이 끝난 후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며 두 사람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제한된 접촉만 허용하고 선을 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말을 듣고 불쾌해 보였지만 중국 문화를 이해한 후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마다 샤오메이는 분수를 지켰고 제임스도 여자친구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샤오메이는 제임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졌습니다. 2001년 7월이 되어 제임스의 학업이 끝나고 그는 상하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상하이에 샤오메이를 잊지 못했고 자주 샤오메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샤오메이도 제임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당시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샤오메이는 놀랍게도 제임스가 다시 상하이로 온 것을 발견했고 정식으로 제임스를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뒤에서 안았고 그 후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에게 평생 그녀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계는 샤오메이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임스는 가족들의 요구에 의한 결혼 절차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2년 8월 샤오메이는 예정대로 졸업 증서를 받았지만 졸업 전 다양한 복잡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식욕을 잃고 계속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임신 3개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는 것이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샤오메이의 가족은 보수적이어서 먼저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메이는 임신 소식을 제임스에게 알렸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려 아이를 지었습니다. 이후 샤오메이는 상하이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하며 제임스가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2002년 9월이 되어
샤오메이의 비자 절차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부모님과 가족과 작별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분이 좋았던 샤오메이는 앞길이 매우 험난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서양의 문화 차이와 생명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인지 샤오메이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임스에게 달려가 뜨겁게 포옹한 후에 제임스의 첫 질문은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였습니다. 샤오메이는 "미안해, 너희 동의 없이 아이를 포기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화난 목소리로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졸업과 시험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샤오메이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상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고 나서야 샤오메이는 제임스의 가족이 3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슈퍼마켓의 주인이었고 동생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정규직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지의 교회에서 단기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임스는 기본적으로 구호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임스는 샤오메이와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쇼핑몰에서 샤오메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줬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는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를 보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지출은 분할 지불을 할 수 있지만 저축이 많지 않은 제임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족 3사람은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마치 큰 집에 새 가족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메이가 도착한 것에 대해 제임스의 아버지는 친절하거나 환영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 방에 설탕이 떨어져서 제임스에게 아버지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제임스는 고집스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행 중 선지불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샤오메이는 중국에서 가져온 저축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또 한 번은 샤오메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2,000달러, 한화로 28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돈을 내지 않았고 이는 샤오메이를 화나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너도 저축이 있지 않느냐라고 변명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계속 직장을 찾지 못했고 큰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고 작은 회사는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그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서 더 좋은 직장을 찾으라고 제안했지만 제임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샤오메이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샤오메이는 가끔 그들의 슈퍼마켓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샤오메이의 필라델피아 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제임스는 여전히 신혼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는 샤오메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원래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학위 증서를 가져가서 그녀의 학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일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남편의 동생이 나를 모욕하다니. 그는 내 남편의 동생이었다." 어느 날 정오, 제임스는 외출을 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잠에서 깨어나 계단 끝의 화장실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녀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머리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샤오메이는 자신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모욕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시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우 밤이 되어 샤오메이는 용기를 내어 남편 제임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위로나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직면한 샤오메이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제임스는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남편의 냉담함에 샤오메이는 큰 분노를 느꼈죠. 그 후 며칠 동안 샤오메이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줄 알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아 눈을 뜨자 놀랍게도 그것이 시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시동생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기록할 때 제임스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 앞에서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로 인해 경찰은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제임스는 곧바로 샤오메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남편은 샤오메이에게 동생이 그녀를 고의로 해치지 않았으며 단지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임스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샤오메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주 사소한 일로 다투었으며 제임스는 때때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샤오메이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국내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통해 은근히 몇 가지를 암시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은 샤오메이가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이 천천히 풀릴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죠.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제임스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샤오메이에게 냉담해졌고 샤오메이가 자신도 밖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제임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함과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생활로 인해 샤오메이는 집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동생이 다시 그녀를 괴롭힐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이 미국을 떠나 해외로 일하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떠나면 그들의 결혼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집안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샤오메이가 미국에 올 때 가져온 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샤오메이의 저축은 곧 바닥이 났고 이 시점에서 그녀의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오실 때는 시차로 인해 샤오메이의 통화는 주로 늦은 밤에만 가능했습니다. 남편 제임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전화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심한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고 샤오메이에게 총 2만 달러, 약 2,8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샤오메이는 입학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서 이 집을 하루빨리 떠나고자 했습니다. 2003년 10월 샤오메이는 고통 속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출생은 제임스에게 약간의 기쁨을 주었고 그는 아내에 대한 태도를 다소 개선했습니다. 출산 후 샤오메이는 더욱 풍만해졌고 이웃들은 샤오메이를 볼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녀를 중국 미녀나 미녀 엄마라고 칭했습니다. 초보 엄마가 된 샤오메이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모성애로 승화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미국에서의 4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제임스의 샤오메이에 대한 태도는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면서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되었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샤오메이가 아무 말 없이 떠날까봐 항상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핑계를 대며 샤오메이의 관련 서류를 챙겨놓고 그녀의 혼인 영주권 신청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샤오메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그녀는 마침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며 샤오메이가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고 입학 절차를 마친 후 제임스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공부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면 있는 직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 남든 중국으로 돌아가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샤오메이가 이런 생활에 점차 적응할 때쯤 그녀의 삶에 빛과 같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샤오메이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꼈으며 그는 샤오메이가 미국에서 사귄 첫 이성 친구였습니다. 그 남자는 샤오메이의 상황에 매우 동정하며 입학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곧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샤오메이에게 화를 낼 때마다 샤오메이는 그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러 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일이 고된 아르바이트였지만 그 남자가 부르면 샤오메이는 언제든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남자의 도움으로 샤오메이는 필라델피아의 한 문학 연구소에서 시험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방해로 인해 샤오메이는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교활한 제임스는 이때 샤오메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가 그 남자의 방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와 작별하며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제임스가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가
샤오메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샤오메이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결단력 있게 그 겁 많은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메이는 다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기뻐했지만 샤오메이는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샤오메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아이를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집에 가둬두고 모든 커튼을 닫아두고 낮에도 불을 켜두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들었고 샤오메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임스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를 안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메이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한 달에 한두 번만 발생했지만 나중에는 매주 한두 번으로 증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샤오메이의 등과 다리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은 동시에 샤오메이는 남편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임스의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은 샤오메이의 의심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임스의 동생은 한 이웃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풀려났고 석방 증명서에서 샤오메이는 그의 동생이 간헐적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샤오메이와 남편은 동생의 침입과 공격을 막기 위해 2층과 3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제임스는 적합한 직장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전에 교회에 맡겼던 큰딸을 데려왔고 샤오메이는 이 가정의 생활보호가 되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에 샤오메이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출산 사진을 보내며 아빠,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단순히 그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병세는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고 때로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분노한 사자처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샤오메이는 두 아이를 교회에 맡기고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 시점에서 이성을 잃었고 하루 종일 샤오메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제임스는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샤오메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몰래 귀국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샤오메이를 잃을까봐 걱정하여 그녀가 외출하여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샤오메이는 잠옷을 입고 방 안에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남편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자신의 여권과 서류를 찾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구일란에서 제임스의 아버지 슈퍼마켓이 다시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들 부부는 함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시간당 5.5달러, 약 7,6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빵도 집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일상 경비 외에 드디어 약간의 돈을 저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아버지와의 한가로운 대화 중에 제임스가 청소년 시절 감옥에 갔었고 출소 후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치료해 주었으며 중국 유학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제임스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도 솔직하게 처음에는 중국 여자가 미국에 오며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샤오메이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2년 동안 샤오메이가 힘들게 집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제임스의 병세를 고려하여 제임스의 아버지는 도움을 주었고 제임스를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교회의 구호소에 보낸 그날 밤 샤오메이는 시아버지에게 강제로 당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샤오메이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 후에 그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병든 두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샤오메이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동안 한번 고국으로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한 관광버스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목격자로서 경찰은 샤오메이를 불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샤오메이는 가이드와 부상자들이 중국어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대표단이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 하이닝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그녀는 동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샤오메이는 그들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도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 관광단의 책임자인 예 씨는 샤오메이에게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작별할 때 그는 샤오메이에게 고향으로 가져갈 물건이 있는지 물었고 이 한마디에 샤오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예 씨가 귀국하게 되면 중국 진화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들려 그녀가 귀국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샤오메이의 슈퍼마켓에 와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황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샤오메이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며 진화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아버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오메이를 더 철저히 감시했고 밤에는 샤오메이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샤오메이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영리한 시아버지와 맞섰지만 결국 시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간신히 그녀의 구조 요청 편지를 받았고 그제서야 멀리 바다를 건너간 딸이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은 샤오메이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지만 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제전화를 걸면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위 제임스는 한 통의 답장에서 우리는 이사할 계획이니 새로운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딸과 사위가 이사로 바빠서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전에 통화할 때 샤오메이가 이유 없이 울곤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때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울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한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면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봐 전화를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샤오메이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자녀는 부모의 눈에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 같죠.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편지를 받은 후 직접 하이닝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사 예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아버지는 50대 중반으로 한 달 사이에 걱정으로 머리가 많이 셀 정도였고 그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딸의 성적을 고려하면 고향에서 괜찮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해외로 나가서 딸이 고생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동시에 가족의 구조 계획도 시작되었습니다. 샤오메이 아버지의 한 친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 그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골목에서 샤오메이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샤오메이에게 직접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제안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중국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임스가 샤오메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샤오메이의 곁을 항상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임스의 가족은 폭력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샤오메이가 약하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샤오메이에게 제임스 가족이 병력이 있으니 먼저 자신의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에게 우선 여권을 되찾거나 재발을 받아야 하며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필라델피아를 탈출해 환승하여 귀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도 딸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샤오메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처음에 외국으로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일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샤오메이가 세 번째 아이를 낳은 후 갑자기 어떤 병에 감염되어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 즉 샤오미의 시아버지는 이를 알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인 변호사가 계획한 성공적인 탈출 계획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진 후 휴식을 취한 후 2007년 1월 12일 귀국 비행기에 성공적으로 탑승했습니다. 제임스와의 이혼 절차도 이 중국인 변호사의 주선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귀국한 샤오메이는 부모님과 재회하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굳건히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샤오메이는 후에 상하이의 대학원에 지원하여 다시 캠퍼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샤오메이는 친척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족쇄를 벗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행운아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인 변호사의 묵묵한 도움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는 구출 과정에서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유감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지만 새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떠난 것은 그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다면 그들은 양육을 포기한 후 신뢰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그들은 왜곡된 환경에서 자라야 할 것이며 아이들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이야기는 여전히 비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